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제 TV 이 향후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다양한 현재의 문제들을 제가 몇 가지 짚어주면서 시장을 봤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피킹하느냐 이 싸움이다. 여러 번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으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차이나 런이 이제 향후에는 단절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 돈 들어오는 것은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나 대형 우량주를 샀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삼선 연임이 끝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외신을 통해서 보면은 베이징에서도 환자 수가 나타나고 부분 통제를 하고 이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화되는 것이 있었지만은 조금씩 중국은 개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리스크와 위험을 느꼈던 외국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들을 좀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 우리나라에 준다면 대형 우량주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더 이상 이제 터미널 레이트 거의 다 왔고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는 다시 돈이 성장주의 상승으로 돌 확률이 높아 보인다. 대형 우량주보다는 성장주, 그래서 바닥주, 성장주 중에서 바닥에 가 있는 것들에 대한 순환매, 이 순환매가 당분간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최근 코스피는 한 달간 3조 9천 약 4조의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약 2,284억 정도가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돈이죠.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후강통에서 후구통. 홍콩에서 상하이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하락을 하고 있죠. 작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다음에 홍콩에서 선전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빠져나온 것, 상하이에서 홍콩에서 빠져나온 것들, 선전에서 홍콩으로 빠져나온 돈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울기나 각도도 시간이 갈수록 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차이나 런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대형 우량주를 떠받치는 시기가 좀 지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주로 중소형주,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다음 주 그리고 연말까지 지속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미 국채 수익률과 유가가 최근 구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원화 환율에도 여전히 강세로 온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구도와 과정이 다음 주와 연말을 통해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페드의 속도 조절로 달러가 고점에서 내려온과 동시에 유가 역시 80달러를 치고 내려오는 것이 최근 우려했던 국내 무역수지 적자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는 원화 하락, 즉 절상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원화 강세 기대감은 외국인의 수급을 더 이끌려주는 충분히 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리스크 때문에 들어왔던 돈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경쟁력이라든지 수출의 회복, 그다음에 퀄리티의 회복, 이런 것들 내년 전망 이런 것들을 보고 건전한 돈, 그러니까 액티브 형태의 돈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10월부터 코스피에서만 6조 원을 사들인 외국인이지만 2021년 이후부터 누적 순매도 금액이 38조에 달한 것으로 보여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돈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에 특히 취약했던 국내 증시였던 만큼 이들의 되돌림 신호는 외인에게 충분한 추가 매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유가 하락은 결국 국내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나타내고 수급 측면에서 액티브한 외국 자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동안 38조의 돈이 빠졌다. 여기에 최근 들어와 있는 6조는 미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미 국채 10년물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서로 상관관계가 68%나 이를 정도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국제금리도 빠지고 그런 상황인 거죠. 올라가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고 최근 유가와
미 국제 10년물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벤치마크 금리 하락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확대 요소이다. 멀티플을 올릴 것이다. 벤치마크 금리가 이렇게 하락, 이거 역축이니까 뒤로 이거 지금 하락인 거죠. 그랬더니 우리나라 멀티플이 올라가더라. 11.7배까지 올라가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에너지 가격 하락은 국내 무역 수지 적자를 완화해 줄 것이다. 이 WTI가 또 역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락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무역 수지도 바닥에서 올라오더라.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둘 다 죄송합니다. 국내 무역 수지도 올라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금리 하락과 유가 하락은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여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 바닥을 받쳐줄 것이다. 이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S&P 500 퍼가 1배밖에 되지 않는 것은 1배 이하인 것은 여전히 저평가 지속이다.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과거 5년 5번의 약세장 바닥에서 퍼의 움직임인데 가장 많이 빠질 때는 8.7.7배, 최근에 8.9배까지 빠졌죠. 그 전에 2009년 8년 리만 브러스 6.3배, 다음에 IT 버블 6.8배까지 빠지다가 올라갈 땐 10.9배, 12배, 11.1배, 지금 11.6배까지 올라왔죠. 네. 이렇게 본다면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건 종합 지수의 레벨의 퍼의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크게 지수 자체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가지 않겠지만 중소형주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 속사를 보면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국내 죄송합니다. 국내 이익 추정치는 가파르게 하향해서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저점 수준을 넘어서 다시 상승할 확률. 네, 이익 추정치는 상당히 후행적이죠. 네, 후행적이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돼서 하락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올 확률. 가장 밑바닥 2 시그마의 바닥을 뚫고 내려올 정도니까 너무나 부정적으로 미래 이익 추정치를 전망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원상 회복될 확률도 높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닥은 확실하고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대형 우량주보다는 중소형주, 밸류에이션이 바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크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향후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거 외국인의 숏 매도, 공매도가 환매수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과거에 봤더니 11월 말까지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를 하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11월 말이 다 왔고 12월 초인데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숏으로 그동안 쳤던 것들이 9월을 항상 9월에 최고 피크를 기록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이걸 다시 꺾어서 환매수로 해서 이익을 실현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2년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코스피 내 외국인의 6주 연속 총 5.9조 순매수를 기록했다. 평균적으로 코스피 공매도 비율은 9월을 정점으로 11월까지 축소된 이후 12월에는 행보, 1월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더라. 2022년 9월 공매도 비율을 정점으로 최근 3.3%까지 공매도 비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과거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즉 많이 환매수로 꺾었다는 거죠. 이러한 꺾었던 게 최근 국내 주식시장 상승의 동력이 됐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2022년 10월에서 11월 확실히 외국인의 순매수 공매도 규모가 하락을 했죠. 네, 이렇게 하락을 해서 왔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항상 9월까지 공매도가 크게 올라간 후에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 2013년에서 21년까지 평균을 봐도 항상 9월까지 공매도가 증가한 후에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좀 기다가 다시 연초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12월 말까지 외국인들의 공매도는 늘어날 생각은 거의 없다. 옆으로 길 확률이 있고
내년에 다시 조금씩 쌓아 올릴 수 있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을 느낄 필요는 없다. 또 추가적으로 환매수로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끌어올리는 상황도 이제 좀 지난 게 아닌가. 이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최근 애널들이 이제 경기 선행 지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세계 글로벌 시장의 경제 상황 그리고 주식 시장과 연계 관계들을 많이 분석을 하는데 오늘 하나금융 애널리스트께서 분석한 걸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 경기 선행 지수는 총 9개의 변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이 9개의 지수로 경기 선행 지수가 이루어지는데 구인 구직 비율, 재고 순환 지표, 소비자 기대 지수, 기계류의 출하 지수, 네, 기계류 내수 출하 지수죠. 기계류 내수 출하 지수, 건설 수주액, 코스피 지수가 들어가네요. 코스피 지수, 장단기 금리 차도 들어가네요. 원자재 지수, 수출입 물가 비율을 이용해서 경기 선행 지수를 빼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우리나라는 총 6개의 변수가 적용되는데 업황, 코스피 지수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재고 순환지표 들어가고 재고량 들어가고 장단기 금리차 우리 OECD 는 3년물과 1년물 이런 장단기 금리차도 들어가네 순교육 조건 결국 경기 선행지수 우리나라에서 뽑는 경기 선행지수 OECD에서 뽑는 국가별 경기 선행지수 이걸 모아서 이제 OECD 전체 경기 선행지수를 만드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은 게 장단기 금리차가 있다. 이 장단기 금리차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미래의 경기의 모습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연계관계를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더라고요. 최근 미국 단기 국채금리 하락으로 전환하고 장단기 금리 장단기 금리자 역전폭이 축소가 지금 기대 중에 있다. 최근에 많이 벌어졌는데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좀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미국 단기 국채금리 2년물과 2023년 2월과 3월 베이비 스텝 25p로 기준금리 인상폭 축소 기대감으로 2023년 1분기 이후 동결 예상을 반영을 하면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 축소가 많이 벌어졌던 것들이 결국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미국 단기 국채금리 하락 반전을 바탕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완화가 기대된다. 지금 2년짜리가 4.5 정도 있고 3년짜리가 3.7 정도 있는 10년짜리가 3.7 정도 있는데 결국 2년짜리가 내려와서 장단기 금리 폭이 좁혀질 확률이 있다. 그 이유는 2년짜리는 페드의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준금리가 이제 내년 1분기면은 거의 동결이 될 상태로 가는 게 아니냐. 따라서 2년짜리 금리의 하락폭으로 크면서 10년과의 장단기 금리차가 붙을 확률 이러한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에서 50bp만 인상할 경우 단기 국채 금리는 하락할 반전이 높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 이제 파란색이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인데 거의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거의 70bp 정도에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2년짜리 국채 금리는 회색으로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꺾일 확률. 이것도 다시 줄 확률, 장단기 차가 줄 확률.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잘 아는 이유 중에 미국이 12월 10며칠, 이 12월 10며칠인데 이때 금리를 50bp밖에 올리지 않을 그 추론한 이유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겠지만 최근 미국 대도시 주택 가격은 2022년 5월 정점으로 하락전했다. 주택 가격 하락이 너무 심하다. 최근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 압력 완화에는 당연히 긍정적이죠.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러나 모기지 금리 급등을 감안시 가계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악화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소비 여력 약화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 좀 방어를 해줘야 될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50bp 그리고 내년 1, 2분기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서 마무리를 할 것 같다.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하향 조정될 이유이다.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금리가 CPI가 내려오는데
모기지 금리가 반대로 급등을 하면서 소비를 줄여볼 확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을 좀 풀어줄 확률, 풀어줄 기대감이 높아져서 50bp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 안정 가능성, 미국 주택가격 변화율, 최근 10년 이제 주택가격 변화율, 이게 주택가격 변화인데 올랐다가 주택가격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네. 미국 근원 PC 물가 상승률로 올라갔다가 찍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 미국 소매 판매 금액 식품과 주유소를 제외하는 소매 판매 지수도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들리죠. 네. 하락하는 모습. 대신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는 7%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결국 50bp 스텝으로 마무리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주요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드디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역사가 없더라. 이 이야기를 애널리스트들이 주구장창 해대고 저희도 또 그걸 받아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미국 PMI 지수,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뚫고 내려올 확률. 그렇죠? 네. 제조업. 이게 이제 검정을 50을 뚫고 내려오는 거죠. 다음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이미 뚫고 내려온 다음에 살짝 반대로 반등하는 모습인데 따라서 가장 기준선인 50을 뚫고 ISM 제조업 지수가 내려왔을 때 미국은 경기 침체를 우려한 모습으로 보고 경기 긴축을 좀 약화시키는 완화시켜주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논리의 두 번째 큰 논리 중에 하나다. 따라서 다시 미국 경기 선행지수로 돌아온다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 확률. 네. 그래서 미국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하락 중인데 항상 장단기 금리차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선행지수가 4에서 8개월 저점에서 최근 기준 4개월 선행을 하면서 먼저 장단기 금리가 빠지는 거죠. 4개월, 8개월 후에 4에서 8개월 후에 선행지수가 턴해서 올라가더라. 장단기 금리차가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4에서 8개월 시차를 두고 선행지수가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지금이 반등해서 올라올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저점은 경기 선행지수 저점에서 최근 4에서 8개월 선행을 하더라. 네. 8개월, 4개월 선행하고 6개월 선행하고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해서 올라오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 이후 미국 경기 선행지수와 코스피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가 60pp나 되는 0.60pp죠. 결국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해서 올라가면은 코스피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도 따라서 60% 확률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최근 2년간 상관계수는 거의 90pp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 경기 선행지수의 턴어라운드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코스피 이익을 예측하는 거, 주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2월 FOMC의 예상대로 50bp 인상 시 2023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종료가 기대되고 이것이 안착이 된다면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정폭은 축소되거나 진정될 수 있다. 이걸로 연결되고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개선이 되고 결국 국내 기업의 이익 사이클이 저점을 형성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 선행지수를 주절주절 설명을 하면서 연결돼 왔다. 그 논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경기 선행지수와 국내 기업 이익 증가율 간의 높은 연관성. 결국 경기 선행지수,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EPS도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을 추가로 이어지기보다는 올라운드에서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좀 이게 예상치인 거죠. 예상치를 너무 과하게 부정적으로 잡았다. 이런 것들이 원상복구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수 발표 중에 중요한 게 보면은 미국이 29일 날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나오죠. 그렇죠? 다음에 미국이 GDP 수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미국이 개인소득 PCE, 디프레이터 PCE 물가지수가 나오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지수들이 나오고 12월 2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비농가 취업자 지수가 나오죠. 이러한 중요한 지수 발표가 있다. 다음 주에는
나름대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2월 1일 날 비농업 취업자 지수, 즉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 흐름을 상대적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11월 실무 지표 중에 하나이다. 서비스업 중심의 미국 고용과 제조업 중심의 한국 수출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월 고용 지표는 여전히 양호할 전망이다. 미국. 네.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하겠으나 여전히 20만 명 내로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한 감원 등이 나타나나 대면 서비스 중심의 이연 수요가 고용 수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20만 명 내의 수준의 고용 증가는 완만한 경기 둔화 속 물가의 점진적 안정을 지지해주면서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너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20만 명 내의 고용 증가는 결국은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거고 소프트 랜딩할 거고, 하지만 그전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는 조금씩 그 파월의 희석이 될 확률,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나름대로 골디락스처럼 좋은 모습으로 해석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PC 디플레이터도 하락할 확률. 네, 핵심 PC 디플레이터 물가지수죠. 디플레이터 물가지수니까 조금씩 하락할 확률은 높아 보인다. 그래서 모든 지수들을 다음 주에 발표될 지수들을 보면은 그렇게 시장에 나쁜 지수는 별로 없다. 긍정적으로 보고 너무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프레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따라서 중심은 종목 어떤 종목을 피킹할 것인가. 대형 우량주는 좀 버려라. 중소형 주요 중에서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너무 많이 빠지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들 위주로 피킹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해드린 거죠. 자,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마쳤는데 세 번째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좋아 보이는가,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